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과거 정원호 예비후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집중 공략했고, 정 예비후보 측은 국민의힘 행태의 대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주십시오.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되어달라.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낸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반면 대구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은 복잡합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또 지켜갈 분들입니다.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공천 잡음은 제 책임이다. 대구에 가서 사과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하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장 대표의 만류에도 주호영, 이진숙 등 컷오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나온 이정현 표 공천. 국민의힘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공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신 것처럼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하면서 또 발표하면서 당내 갈등이 또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9명이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국민의힘에서 던졌는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를 포함해서 3명이 컷오프 됐습니다. 총 6명 6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왜 이런 결단, 특히 주호영, 이진숙 이 두 사람을 컷오프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천을 16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구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패널을 하면서 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당황했습니다. 뭐냐면 당혹스러웠는데 대구에는 그렇게 많은 다선 의원들이 몰리는데 왜 경기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기득권을 조금 유지하고 싶은 그런 모양새로 좀 비춰지는 면에 있어서 공천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대구를 뭔가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 부여를 좀 하고자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다선이라고 해서 다 배제하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컷오프를 하는데 두 분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의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공관위원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좀 대승적인 결단을 좀 요구해 달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공천이란 과정이 너무 지레하게 길어지다 보면 역반응이 날 수밖에 없고요. 대구 민심도 나빠지기 때문에 어제 당대표가 만났지만 그래도 어제 저녁에 조금 전격적으로 두 분에 대한 어떤 컷오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지용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아무튼 이 컷오프로 당사자 두 사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는 글쎄요, 뭐 실도 많지 않을까요, 득보다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이 잔꾀가 밝은 전략적 조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 조언. 첫 번째, 이준숙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된다. 그러면 본선에서 혹시나 김부겸 총리와 붙는다면 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주호영 후보가 시장이 되면 그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두 가지 걱정을 한꺼번에 해결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제가 한번 짐작을 해보면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사람, 그리고 혹시나 대구시장이 되어서 차기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사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경쟁자를 아예 뿌리를 뽑는다? 예.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진숙 후보가 이미 대한민국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다. 사실 조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큰 논란을 만든 분 아닙니까? 이게 객관적인 평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결국은 저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공천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논란이 더 커지는 이유가요. 어제 일정을 좀 보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직접 찾아서 공천 잡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두 가지 요청을 했다라면서 일종의 달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이랬기 때문에 더 의외였다. 이런 반응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대구 의원들은 아무튼 장 대표 만나서 좀 이제 뭔가 공정한 경쟁이 되려나 싶었는데 의외의 어떤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반발이 더 큰 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거는 약속 대련 아니냐,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 반전이었죠.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대구 지역 출신 의원들 지금 13명의 의원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다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경선에 예. 참여하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해서 대구 민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두 사람을 탈락시키고 경선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약속 대련이겠습니까? 서로 그런 것들은 금방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3일 동안에 이 공관위원장에서 물러나서 여의도에서 상황을 쭉 지켜보고 다시 당대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스피드 있게 진행을 했는데요. 예. 오히려 이 전권 부여라는 것이 이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전권을 부여했다면서 간섭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거 당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권 부여라는 약속을 했는데 전화나 직접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자칫 또 다른 그 파열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전권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놓습니까? 라고 이정현 위원장 측에서 또 반발할 수가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전권 부여가 소통 부재의 빌미가 된 거 아니냐. 그 한 예로요. 지난주 목요일 그때 상황을 제가 잠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김영환 지사를 아주 원천 배제 컷오프를 했는데요. 예. 충북의 그 현역 의원이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당대표를 만났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차라리 승산 가능성이 있는 현역 중에서 하나를 전략 공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충주의 이종배 의원을 전략 공천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 대표의 반응이 한번 참고를 해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예, 엄태영 의원 등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추후에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 상황을 접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이 김영환 지사는 여전히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사람을 다 이 경선을 부수겠다라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투톱이 서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게요. 예.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충북도 그렇다. 충북지사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전권 부여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윤주 의원님.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컷오프 될 거 예상하셨어요?
대부분이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기했지만 어제 장동혁 대표가 뭐 공정한 경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반나절 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3명이 총 컷오프 되긴 했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가 될 거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발도 계속 커져 나오고 잡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발의 양상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반발의 대상이나 강도가 저는 좀 구별돼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 잡음이 생겨나면 공관위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게 나아가서는 당연히 대표와 지도부로 같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상들을 보면 국민의힘 박성호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대표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이 컷오프 자체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어떤 결단인 것으로 보이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당내에서 특히 지금 컷오프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정현 공관위와 공관위원장으로 조금 더 몰아가고 장동혁 대표에게 오는 반발이 조금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발의 양상이나 대상이 좀 구별돼서 나눠지는 모양새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모든 상황의 본질적인 책임은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은 모두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내에 있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이것이 그냥 비단 공관위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표와 그리고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은 대표의 뜻과는 뭐 조금은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오늘 주호영 의원도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책임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직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민주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워낙 혼자서 이렇게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본인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당대표께서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의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이 공관위원장님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의 요청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언급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예,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아까 장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이정현 등 뒤에 숨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장면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포함된 4차례 여론조사에서 저는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 1위 후보를 컷오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혁신 공천입니까?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파란 세상이 될 지경입니다. 저 이진숙은 공관위에 이번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회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는 처음부터 대구시장만 보고 간다. 예, 압도적을 3번이나 강조했네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요. 김동훈 의원님. 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거든요. 예.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 얘기를 제가 잠시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떤 물론 주목을 받고 있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그 스타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는 걸로 당 안팎에 알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그런 면이 꽤 있습니다. 왜?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매우 불리한 그 입장에서 치러지는 선거, 이 공천은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공정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이기려고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보다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세력을 이렇게 편드는 그런 그 면이 있는 것이 지적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번복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 공관위원장의 중도 사태, 물론 뭐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까지 당 안팎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걸 번복할 가능성은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진숙 그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저는 그 예상보다는 상당히 톤이 낮은 그 반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컷오프의 결정을 재고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키워드고요. 나는 수용할 수 없다 그 정도입니다. 네. 두 가지 표현이 되는데요. 정말 이 1위 후보를 컷오프 시키면은 그 반발 강도는 훨씬 더 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상황은 예상보다 반발 강도가 크지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구 시장보다 재보궐. 이준숙 그렇지요. 대여 투쟁에 더 적합성이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로 이렇게 이 옆으로 빼서 비축을 해놓는 그런 그 상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상당한 그 이 고뇌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반발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저는 예. 그렇게 파악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주호영 의원에 비해서는 조금 용어 선택이 이런 게 좀 조금은 톤이 낮다도 싶고요. 그럼 머릿속에는 못 이기는 듯 당이 보궐선거 나가라고 하네요. 하면서 대구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하려는 그런 계획도 깔려 있을까요? 네, 저도 우리 김동원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 이정현 위원장, 이진숙 후보 세 사람이 짜고 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공관위원장이 당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결정했다. 이거는 정당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최고위에서 뒤집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뒤집는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은 알고 보면은 다 한통 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진숙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전직 대구 시민으로서 예. 주호영 후보와 이진숙 후보가 빠지면은 이른바 달성구에 있는 후보들 3명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경호, 윤재옥, 유영아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자리에 이진숙 후보가 가면 됩니다. 그것도 전략 공천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진숙 후보가 제일 잘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궐선거에 가면 되고요. 또 이 지역구는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 갑하고 달라서 한동훈 대표가 오기 힘든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지 이른바 그 중산층들이라든가 이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한 군데에 이준숙 후보가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누군가 정말 이 잔꾀에 밝은 사람이 뒤에서 지금 이걸 짜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간단하게 말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압도적 1위를 본인 말단에 하고 있고요. 그게 뭐 팩트로 나왔습니다. 예. 여론조사했을 때 줄곧 1위를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나가서 대구시장 되면 됩니다. 그러면 보궐선거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물과 그리고 다선 의원, 6선의 주호영 의원에게는 어떻게 보면 헌신을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6선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 부의장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다른 의원들과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일종의 기득권처럼 비춰볼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쇄신의 면모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계속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특정 후보를 뭔가 소위 말해서 몰아주는 거 아니냐. 예. 그 대상을 민주당이나 언론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걸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에도 고성국 씨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손을 잡고 대구를 곳곳을 누볐죠. 이진숙을 국회로 보내기 위한 컷오프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고성국 씨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그런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 결국 보궐선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금은 본인이 컷오프된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추후 과정에서 뭐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고 그 과정 속에 뭐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뭐 교통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리의 과정들은 전 지나치게 정치인들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나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정치인들을 누구를 어디에 공천 보내고 어디를 어디에 분배할지 이걸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선거를 하시는 투표를 하시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하는 자세를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께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이유와 어찌 됐던 간에 대구시장으로 공천했던 사람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열리게 되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보궐선거에서 공천 대상자로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야말로 논리 모순이고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가면 여러 가지 명분으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상식과 일반 눈높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시기에 열리는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사람이 보궐선거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의 어떤 교통정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선거를 직접 치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저는 유권자이신 대구 시민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영 의원께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선 4선에 윤재옥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은 신선하고 그러면 조영 의원만 구태합니까? 이 앞뒤가 안 맞고요. 저는 한국 정치가 이 전략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꼬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제쯤인가는 시점을 정해서 전략공천이라는 거 없애고 모든 공천 권한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리얼미터가 정당별 지지도를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30%대가 붕괴됐습니다. 밑에 있는 빨간색이 국민의힘이죠. 3월 3주차 28.1%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딱 보시기에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7개월 만에 30% 벽이 붕괴됐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사실 수치상으로는 국민의힘이 비교적 다른 조사보다 높게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이 수치를 지금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희가 리얼미터가 2월 달에는 민주당과 한 자리 수까지 이제 격차가 좁혀졌다가 예. 그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1년의 상을 봤을 때 저희가 공천 과정에서 뭔가 이제 컷오프를 했지만 그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좀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구를 가고 부산을 가시고 어제는 경동시장을 가셨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더 셉니다. 예.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보수,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어디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갔으면 좋겠다.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책임과 비판은 당 대표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의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넘는 분이 이른바 공소 취소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상한 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깃발 아래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 절박성을 가지고 그리고 공천이 이런 잡음과 이런 진통을 끝내고 나면 예. 1대1 구도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쇄신의 노력은 더 가열차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공천 과정에 잡음이 반영됐다라고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TK 지역으로 좀 다시 지역을 좁혀서 유권자를 좁혀서
요건 김동원 의원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면 물론 대구 경북은 정당별 지지도 국민의힘 53.4%, 민주당은 33.6%로 국민의힘이 높긴 높은데 격차가 지난주에는 좀 벌어지는 듯 싶더니 다시 좁혀졌고요. 또 지난주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9.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저 정도면 급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텐데요. 예. 이 바로 TK 정서 이게 지금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만 네. 조사는 목금토 3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지난 목금토 3일 동안에 바로 이 공천 파행 언론의 표현으로 공천 파행 그리고 대구 민심 1, 2위를 하는 그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렸다라는 점에서 글쎄요. 지난 옛날에는 충청도 핫바지론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대구 시민들이 우리는 뭐 무조건 국민의힘 나오면 찍어줄 줄 아느냐라고 하는 핫바지론인 것도 지역 신문에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요. 바로 이 공천 파행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구 경북 통합법이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특별시는 이미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무려 20조 원의 정부 지원이 확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구 경북 통합법 이것은 지금 대구 경북 의원들조차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기 물론 지금이야 이제 다수결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키자라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만은 바로 이 전남 광주에 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대구 민심을 자극을 했다. 하나는 다음 달에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것도 세 번째 요인으로 바로 저렇게 급락을 하고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패널 두 분께 요걸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당에선 TK, 특히 대구시장 김부겸 전 총리를 카드로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 의원님, 김부겸 전 총리 어느 때보다 좀 가능성이 커진 걸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출마하실 것 같아요. 예. 출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김부겸 총리의 출마가 단지 대구시장의 당선만을 바라고 출마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영남 지역주의도 혁파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 실용으로서 중도 보수까지 안아야 된다라는 이념적 확장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대선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시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차기 대선과 맞물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현주 의원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김부겸 전 총리 카드. 저도 뭐 박진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결단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는 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구시장에서 그냥 민주당이 단순히 시장 선거 하나 이겼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대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더 진정성 있게 낮은 자세로 대구 시민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 아마도 빠르면 뭐 이번 주 안에도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생경한 장면이 또 나와서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저렇게 자켓을 벗더니 뭐라 그러죠? 저걸 이발보라고 하나요?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저거를 두르고 삭발을 했습니다. 이건 김기웅 의원께만 짧게 여쭐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부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부산을 부산답게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인데요. 이게 지금 여소야대, 여대 야소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이나 강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는데요. 부산에서는 부산 관련된 이것은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부산시장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부산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에서
민주당에게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만 뭐 또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제가 짧게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왜 전북이나 강원과 같은 특별법이 안 됐냐면요. 메가시티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울경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특별법에 포함되는 거고요. 강원과 전북은 이른바 시도 통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뜬금없는 삭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삭발은 제가 봤을 때는 경선을 위해서 아마 강한 임팩트를 한번 주고 싶다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예,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요거를 좀 짧게 하고 두 번째 이슈를 또 길게 갈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두 번째 이슈 백다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오늘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그 순간부터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그 자체로 지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100% 맡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선언에 이른바 추나대전을 방불케 하는 여야 공방이 예고됩니다. 지난주 국조특위, 나란히 법사위 소속인 두 의원 사이에서는 이런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후보 3인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경선으로 향할 후보 3인을 결정합니다. 국가조작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더티핸드, 더러운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행태에 데자뷰를 느낀다라고 맞받아친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 본선행을 향한 경쟁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경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들이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열한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호 예비 후보에 대해서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예비 후보가 일제히 견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가장 강한 후보니까 견제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상 정원호 후보가 사실상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는 모습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박주민 의원도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도이치모터스 뭐 행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 부분에서는 좀 설전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정원호 캠프에서도 나름의 해명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 관련된 그 경선 과정들은 아무래도 정책이나 비전 뭐 이런 부분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가 되는 것 아니냐 안타깝다 뭐 이런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시스템 안에서 경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뜨겁게 또 경쟁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흥행하는 모습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후보별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10분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또 어느 정도의 잡음이나 어느 정도의 갈등 양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경선 자체가 이 공천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민주당 예비후보 5명을 모아서 합동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주민 예비후보가 정원호 예비후보의 도이치모터스 후원 골프 행사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예비 경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법원에서 1심에서는 이제 관련된 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정원호 당시 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그리고 본인은 뭐 잘 몰랐다 얘기하지만 그게 구청장배 골프 행사였습니다. 협찬을 받았는데 그걸 구청장이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사건 밝혀내야 되고 그 폐감 망신으로 이거를 문제를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이거를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5월 달 문제가 아니라 9월 30일인가요? 또 만난 게 있습니다. 그때는 권오수 회장의 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사진 찍은 것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의 정보가 모여있는 기관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자원이죠. 예. 그런 나을 뿐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공적인 어떤 인식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민주당의 서울시 예비 후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고 납득이 간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박주민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다른 후보들에게 이 관련해서 어떠냐고 질문을 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난 그런 식의 협찬을 받지 않겠다.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비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공적인 서울시장으로서 자리를 갔을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중앙무대에서 검증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 지난 20일에 이 자리에서 펼쳐졌던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 합동토론회, 박주민 후보의 견제, 그리고 정원호 후보의 답변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날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골프대회에 참석한 사진이 나오던데 지난해 5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밝혀내고 폐가망신 이상의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인데 바로 다음 날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하는 골프대회에 참석해서 저녁과 술자리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그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걸 가지고 다른 거랑 엮어서 말씀하시는데 예, 그리고 정원호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경미 전 의원, 박경미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대잡이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성동구 체육회가 받은 협찬이다. 내빈으로 참석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치열한 경선, 근데 뭐 달리 말하면 좀 집안 싸움이 거칠어진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 검증 질문은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씨처럼 목걸이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해명을 또 적절히 하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하면은 이제 별 논란거리 없이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좀 굵직한 정책 이슈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전현희 의원이 주장한 DDP입니까? 동대문 과거 운동장 거기를 공연장으로 만들자. 예. 이 정도 외에 뭐 기억이 안 남는데요. 서울시장 선거가 이명박 후보가 나와서 청계천 그 만들자, 그다음에 여의도 광장을 공원으로 만들자. 그때 이후 이렇게 좀 메이저 정책 이슈가 이렇게 재밌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분발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상대당에서는 민주당 5명 중에서요. 누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3명의 후보가 될까요? 예측을 한번 해봐 주시죠.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지지를 한 걸로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구청장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정원호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먼저 이 레이스에 뛰어든 박주민. 예. 박주민 의원은 사실은 뭐 한 2년 전부터 서울시장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 전부터 서울시장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으니까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뭐 2, 3등이 돼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전현희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에 3등을 못하고 4등이나 5등으로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여성 한 명은 올리겠다라고 하는 당 지침이 지금 나온 이상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이렇게 3명이 마지막 결선 티켓을 노리고 있다. 뭐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시 아까 DDP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DDP를 폭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전현희 아예 DDP를 싹 해체하겠다. 뭉개고 해체 그렇죠 해체군요. 폭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체로 가시죠. 해체를 하고 새로운 어떤 상징 그 건물이라든가 시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그 관련 기사의 댓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쭉 한번 봤는데요. 거의 한 9대1 뭐 많이 양보해서 8대2 정도로 제정신이냐. 지금 DDP가 서울의 어떤 상징 자산으로 널리아졌는데 이것을 해체를 하다니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 관련된 이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이 파문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공약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고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미 3명이 추려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양기대 예비후보와 권칠승 예비후보가 탈락했고요. 나머지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이 3사람이 3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는 평론가 분들이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본경선은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하십니까? 일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결선을 한 번 더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단 한 번의 본경선으로 승자가 가려지게 될지 이 부분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결선에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본경선에 가신 3분의 후보 모두 다 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고 또 각자의 또 업적들이나 성과들도 분명히 있고 또 당원들에 대한 소구력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의 승부로 바로 과반이 나오는 것보다는 결선까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예비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가 그건 허위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둔 상태이고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본경선 과정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각자 후보들이 또 본인들의 어떤 정견이나 또 정책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당원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서울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 지금 경선 과정도 민주당이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목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추미애 예비 후보는 오늘 오전에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사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 맡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그 자체로 지내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법사위원장 그 자체로 지내왔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법사위원장으로서 공과가 있다는 말씀 애둘러 상신 거죠. 공은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의 한 단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공인 것 같아요. 근데 법사위원장 본인이 맡고 싶어서 맡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경기도지사로서의 확장성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발목 잡힌 측면이 있지 않겠나. 아마 내가 선거에는 오히려 법사위원장 하면서 도움 못 받았다. 이런 말씀 또 애둘러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법사위원장 그 자체로 지내왔다. 추 후보의 이 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은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국민이 볼 때는 의회 독주였죠. 상임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죠. 상임위는 어떻게 보면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통계치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22대 들어서 상임위에서 표결한 게 300건이 넘습니다. 근데 21대 같은 경우는 4.5배, 그러니까 4.5배가 더 많은 거고요. 22대가. 그리고 20대에 비해서는 4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소위 말해서 표결을 한 거, 날치기하고 표결
단독 처리 건수가 추미애 의원이 있었던 법사위가 101건으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회 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의석수에 의존하면서 집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설 어떤 공간이 없어졌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소수 의견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상임위는 표결이 아니라 대화 타협으로 하고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맞바뀐 상황이고 사실상 상임위도 일방 독주, 본회의장도 일방 독주. 그래서 의석수가 많은 게 사실상 날치기 하고 일방 독주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의원께서 경기도 지사를 바라시고 그런다면 좀 더 품이 넓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법사위원장 진행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으니까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예비후보가 법사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저희도 몇 번 초반에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이른바 추나대전도 끝이 나게 됐네요. 그 장면 좀 가져와 봤습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여기 의사진행 발언을 주십시오. 원장합니다. 추미애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디 경고? 나경원의 법사위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 사유. 예,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위원장은 100% 민주당이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당 독재를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장윤주 의원님, 상임위원장을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다 가져오겠다.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 좀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의 골든타임이 있고 이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뭐 법사위 운영도 그렇고 상임위 운영을 민주당이 일당 독재하는 것 아니냐, 의회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협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여당만의 탓도 아니고 야당만의 탓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소수 야당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를 바라고 이 양보가 본인들이 누려야 하는 특권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가 협치를 한다라는 것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하고 같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협치와 그리고 대화의 과정인 것이지, 마치 야당이 거대 여당이니까 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라 한다든지 양보를 무조건 요구한다든지 그 무조건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협치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자세들은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야의 협치는 서로 간에 하나씩 양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당 독재 공개 선언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갖고 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모든 상임위를 다 갖고 오겠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도 영이 안 서는 것입니까? 제1야당의 법사위를 배정한 거는 20여 년 동안에 국회에 서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갖고 온 이후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정보위 법사위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그 말조차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일당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일당 독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부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전에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비주류에도 30% 정도의 지분을 떼준 게 우리 여야 간의 오랜 전통 아닙니까? 바로 그런 그 정신, 합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갖추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예, 나경원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 뒤를 이을지 누가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박진영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습니다. 노짱께 검찰개혁 보고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 글쎄요, 경남 표심을 의식한 거냐 뭐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뭐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왜곡된 수사와 그 앞잡이였던 검찰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앞에 애도의 마음을 올린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보도한 언론조차도 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까지 보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청래 대표가 방명록에 더 많은 노무현이 피어났다 이런 글을 쓴 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묘역에 참배하는 모습도 오늘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려요. 10초, 예, 네. 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때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연정을 할 때 뭐였습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노무현 정신을 본받겠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는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야당에서 충분히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10초라고 하셨지만 20초를 쓰셨지만 제가 10초를 더 드렸습니다. 예,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수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마수토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제 징계가 멈춰진 상황이라 또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또 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정말 김종혁 최고도 돌아오셨으니까요. 정말 고생도 정말 많으셨고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나온 법원의 김종혁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언급.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 대표를 향한 책임 요구 목소리, 징계를 내린 윤리위뿐만 아니라 컷오프한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하다 보면 당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대구시장 컷오프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번 주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9.7%포인트가 떨어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면접자 설문 방식의 경우 수많은 전문 영국 영역에서 샤이보터 현상, 즉 내향적 응답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수 쪽에 전혀 편향되지 않은 리얼미터의 경우 징계의 컷오프까지 국면마다 당내 반발을 사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 주호영, 한동훈, 흰점퍼 연대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 제 옆에 당사자가 나오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징계 효력 정지 관련 언급도 나왔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취소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변인이 사전에 논의 안 된 특정인에 대한 발언, 당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한 전 대표 징계 취소, 당 화합을 저해한다는데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못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자도 아니고 전직 당 대표인데 그분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이름을 부르면 당의 화합이 해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당에서는 계파가 있을 수도 있고 계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또 다툴 수도 있지만 큰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가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예.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당원이라도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도부가 아직도 저렇게 굉장히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발언으로도 또 징계가 되시는 거 아니겠죠? 그럴 리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배현진 의원에 의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법원이 잇따라 징계 멈춰 이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정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가처분 사건, 본안 사건으로 가게 되면 관할이 서울 남부지방부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민사합의 51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 대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좀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사법 심사를 자제하고 이러한 어떤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특히나 징계나 인사나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 활동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법원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용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2건이나 인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량권 일탈 남용이 심하다라는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안에 물론 가서 다퉈봐야 되겠지만 예. 가처분에서 이런 정도의 인용 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본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혁 최고위원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판사님이 그 판사가 뭐 진보적인 판사여서 그래서 그 국민의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잇따라 그런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대구 분이세요. 판사님은 대구 분이시고 그리고 뭐 법조계 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그런 칭송이 자자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고 더구나 그 이전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것은 기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어떤 국민의힘을 더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 판단이 나온 다음에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한 게 안타깝다. 이 결정으로 당내 갈등이 가속화되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입장 어떠세요? 저거는요. 예. 그 비상계엄은 그 비상계엄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법원의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이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그분들 전부 다 저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사법이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법부는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고 나는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처분 인용 소식이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비정상 정당이 됐다. 이렇게 일종의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먼저 상대당에 여쭐게요. 국민의힘이 비정상 정당 됐다는데요. 법원에 의해서. 지금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 없이 불공정한 어떤 그런 공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이 갖춰야 될 민주성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켜서 사실은 정당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아무리 권력 다툼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국민들 보기에 민주성을 지켰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 표현이 부족한 표현이다. 네. 예.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외쳐대고 있는 것이 보수 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 지금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은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법 질서를 강조하고 그걸 지키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수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극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윤 어게인 세력이나 뭐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마치 장악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은 다시 달라져야 됩니다. 그건 아마 민주당도 원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정당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극좌 정당이 되는 거 저희 바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우 정당이 되는 것도 우리 당이 극우 정당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요. 건강한 정당들끼리의 경쟁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두 분께 이걸 좀 핵심적으로 여쭈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국민의힘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죠.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체제의 주호영 컷오프는 누구나 다 의도를 의심한다라고 비판했고요. 주호영 의원도 법원의 배현진, 김종혁 징계 휘록 정지 결정, 장동혁은 윤리위 결정이라며 책임 회피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사람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또 일각에서요. 주호영, 한동훈 연대, 이른바 주동연대론을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두 분께 여쭐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누구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윤리위 결정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 나온 것을 고리로 해서 이제 지도부를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만약 연대가 되려고 한다면 바깥에서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그다음 바깥에서 지도부를 압박하는 정도이지 정말 기초적인 연대가 되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고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 조건이 성립될 때 예. 바깥에서 서로 뭔가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 때에 저는 연대가 가능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 뭐 연대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예. 비판의 수위, 압박의 수위를 좀 바깥에서 같이 함께 높이고 있다. 이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시장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제복을 나오고 해서 뭐 하얀 잠바 입고 서로 손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그 사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거는 사실 뭐 한동훈 대표와 우리 그 주 대표님 뿐만이 아니라 오 시장님 뭐 모든 분들이 이것이 잘못됐다. 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서로 연대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당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박수를 칠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무슨 연대다 뭐다라고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니죠. 예. 그리고 당사자 아까 뭐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도 반발하고 있지만 주호영 의원은 사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법적인 판단이라 하면 또 가처분으로 가는 건가? 또 가처분으로 갈까요? 변호사시니까. 네,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공간위의 결정은 되게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그렇죠. 결정이어서 만약 저한테 상담이 온다 그러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한 10년 동안 민주당의 공간위 여러 가지 사건을 해보면 예.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건의 가처분 인용이 예. 선례가 지금 바로 직전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간위 이정현 공간위의 내부의 어떤 회의록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지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간위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컷오프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다.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당원 당규의 기초에서 기반해서 실무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자의적으로 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런 것 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법적으로 충분히 좀 다퉈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혹시 하자가 있을 때를 네. 말씀하신 거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 배현진 의원과 저에 대한 그 가처분이 잇따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김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그거는 컷오프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다시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을 해서 이겼으면 또 모르겠는데 경선을 했는데 패배를 했어요. 가처분까지 해서 인용까지 받아서 경선을 했는데 패배를 하게 되면 예.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공천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저처럼 예를 들면 당내 갈등이 있는데 이걸 뭐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제명을 해버리거나 배현진 의원과 비슷하게 이런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지만 이건 순수하게 정치적인 문제여서 아마 법률적으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다. 본인도 판사시잖아요. 예.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그 말이 22일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다혜 앵커가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주었던 그 정당별 지지도 대구 경북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 무려 9.7%포인트가 전주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민주당에 비해서는 53.4 대 33.6으로 높지만 전주에는 63.1 대 25.5였거든요. 그런데 그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잘 찾아서 제작진이 넣어드렸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했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국민의힘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선호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격차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사실상 요 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다음에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뭐지? 뭐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추세를 보는 건데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무당층으로 전환되거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게 저 지역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등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의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례의원 한 명 있고 광역도 비례의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멸이거든요. 예. 광주는 뭐 예를 들면 호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서울과 경기는 어떠냐? 서울과 경기도 지금 광역 그 후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의원, 예. 시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 시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 빈대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근데 지금 당 지도부나 공관위원장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계시다. 무슨 뭐 이게 역풍이 순풍이 바뀔 것이고 뭐 우리가 공천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계 고름처럼 짜내고 나면 우리 지지도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외쳤던 윤호개인 세력과 똑같은 허망한 주장들이에요. 방금 언급하신 그 말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에 잠깐 역풍이 불어도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정치이자 국민의힘 DNA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TK 지역에서 9.7%포인트나 전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하락했는데 민주당은 뭔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예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혹시 의중 파악되신 게 있어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 2월만 하더라도 출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아예 닫아놓은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최근에 지금 25일 이후에 뭔가 움직이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당대표께서 김부겸 총리에게 사실 정중하게 뛰어달라라는 그 당의 공식 요청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김부겸 총리와 상당 정도의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간 다음에 이런 정도의 예우를 좀 갖춰서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는 타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주목받는 시기에 이렇게 김부겸 총리가 출마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정현 공관위가 무리한 컷오프를 한 상황이고 대구에서 9.7%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걸 해석을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찾고 있는 그 상황에 김부겸 총리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은 언론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또 대구 시민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적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김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잠깐 띄워드렸는데 김 전 총리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가 뭘 고민하는지 보고 받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물론 추정의 영역입니다. 뭘 고민하는 건가요? 이게 지난주에 보도가 좀 나왔고요. 예. 당내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저희가 지방선거를 치를 때 각 시도당의 각 지역별로 다 공약들을 주요 현업과 공약들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특별하게 그냥 출마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대구가 사실 지난 33년 동안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미래를 경제를 정말 대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어떤 그런 경제 공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당에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적인 측면을 예.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컷오프 때문에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 카드를 상대당에서 꺼내니까 위협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예. 왜냐하면 몇 가지 요소가 그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분노 예. 이런 것들이 적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장동혁 체제, 그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그런 일종의 조롱 같은 분위기가 막 번져가고 있잖아요. 조롱,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대구 출마하려는 어떤 우리 네. 팀의 어떤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후보 본인의 어떤 개인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전임 총리에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다가 지금 얘기하듯이 제가 총리가 돼서 저는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구를 위해서 예산 폭탄 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정현 지금 그 공관위원장이 본인이 호남에서 출마할 때 진짜 예산 폭탄 쏟아 부었거든요. 그 비슷한 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대구 민심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계속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또 경북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는데요. 잠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국민의 통합 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같은 조사에서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계속해서 오른 게 그래프로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3월 3주차 62.2%로 3주 연속 상승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1.9%포인트 올랐습니다. 김남국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사실 이 중동 상황이 또 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물가라든지 정세가 국제 정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한 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국무회의라든가 긴급 대응이라든가 국무총리를 통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좀 좋다 보니까 국제 정세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4주간 꾸준히 조금씩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옛 트위터 X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통하기도 하고요. 이게 작용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에서는요? 굉장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영악하게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그게 영어로 슈루드하다 그러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순진하기보다는 영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정치학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뭔가 건들건들하는 것 같고 뭔가 어디가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보면 이제 말도 조근조근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트위터를 통해서 뭐 할 얘기는 다 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뭐 주가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비교 우위에서 생각해 보면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에 비춰봐서도 대통령의 어떤 안정감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민주당도 사실 내부에서 갈등이 많잖아요. 대통령과 갈등도 많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이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그 눈길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들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도부 뭐 이런 쪽의 대응 미숙 이런 것들이 저런 결과에 그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0초 남았는데 김남국 대변인께 이거 여쭐게요. 네. 서울만 따로 보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떨어졌습니다. 59.8%였는데 전주가요. 이번 주에는 55.1%로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올랐거든요. 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20초에 이걸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로 예. 보이는데요. 일시적으로 여론에서 어떤 튀는 여론이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서울만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만약 서울만의 어떤 원인 요인을 찾자고 하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건데 너무 시간이 짧고 이 추이를 한 2, 3주는 더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당 대변인으로서 20초 내에 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이슈에 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짧았네요. 오늘 맞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옷을 아끼는 사람은 이 드레스룸 보자마자 반할 거예요. 근데 옷이 점점 늘어날수록 진짜 좋네. 수납은 다 따져봐도 돌고 돌아 한샘.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진짜 마가목의 힘을 아십니까? 옛 건강문헌 속 그 원료 마가목,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마가목의 힘. 정교한 연구, 황금폐합, 진심을 다해 제대로 단 한 포에 가득한 마가목의 힘을 진하고 강인하게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마가목의 힘을 믿으세요. 마가보감 프리미엄. 마가보감 프리미엄.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3년 전 한 퇴사자가 이 회사에 관해 쓴 평가. 단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은 너무 불안함. 이직 사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 미스트의 불안감의 퇴사함. 지금 보니 단순한 불평인 줄 알았던 이 글은 사실 죽음을 예견한 절규이자 마지막 경고였던 셈입니다. 실제 이번 참사 이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 퇴사자의 평가와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공장에서 절사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천장 등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있던 상태, 기름때가 많이 낀 배관 등을 따라서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 어쩌면 위험은 명확했습니다. 이 회사 노조는 작업 환경 개선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비용 절감을 이유로 회사가 환경 개선 요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도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매번 참사 때마다 흔히 등장하는 표현, 예견된 인재. 언제까지 우리는 이 참혹한 결과 앞에 예견된 인재라는 뒤늦은 수식어만 붙이고 있어야 하는지. 이제는 그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외식비 부담될 때? 롯데마트 메가통큰. 식비가 걱정될 때. 더 주세요. 롯데마트 메가통큰. 메뉴 고민 지겨울 때? 롯데마트 메가통큰. 연중 최대 세일. 롯데마트 메가통큰. 딸이 엄마가 되어도 여전히 날 키우는 사람. 이제는 엄마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 가. 르무통. 로봇 청소기 다 비슷하다고? 압도적 시선으로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 결과가 전부다. Dreamy X60 시리즈.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모두 반값이 되니까.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대전 안전공업이 불법 증축한 2.5층 휴게 공간의 내부 사진을 JT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왜 그토록 대피가 어려웠는지 밝혀낼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